안녕하십니까, 태지코원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모저모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희 사무실에 아파트 대출 받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런 규정을 설명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C8 내가 내 아파트 가지고 대출 받는데 왜 지랄이야 하나도 보태준 게 없으면서 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던 그 고객님이 생각이 나십니다. 과거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텍사스 여자분들, 성매매하는 그분들이 정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제 시위를 하셨죠. 누가 나의 거기를 관리하느냐, 내 건데 라면서 시위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개인분들이 자산이라고 해봤자 큰 부자 말고 일반인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주택 그거 한 채인데 하도 돈이 필요해서 그거라도 대출을 받아서 쓰겠다는데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못 쓰게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지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연체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국가 전반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이게 딱 한번 정해지면은 그대로 되면 좋은데 시기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자꾸 바뀌니까 은행에 현직에 계신 직원분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2023년도 7월달 현재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다들 아다시피 왜 부동산이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파도 효과를 거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끌족이 됐던 영끌족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됐던 간에 부동산 대출 받아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파트 값이 하락이 됐지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상황은 어땠을까요? 금리가 낮았죠. 금리가 낮으니까 뭐를 했다? 아파트를 샀다. 그죠? 자꾸 부동산이 오른다 하니까 나도 살게 너도 살게 쟤도 살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사 제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서 괜찮았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받는 것만큼 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다들 아시죠?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은 아시다시피 매매가 시세 대비 30% 떨어졌네, 40% 떨어졌네, 50% 떨어졌네 이러죠. 지방은 거의 초토화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금융기관의 그 대출 비율은 어떠냐면은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하죠. 용산까지 포함해서 강남, 서초, 강동, 용산 여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담보비율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억짜리면 5억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인 경우는 40% 담보비율을 4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씩 차감돼서 40%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매권인 경우 그 아파트 자체가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또 규정이 있지요. 왜? 자꾸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점점 위험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1금융기관은 그렇다 치고 돈이 없어도 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 2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헷갈리시나 본데 1금융기관과 2금융기관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냥 1금융기관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요런 게 1금융기관이고 무슨 보험사, 무슨 저축은행, 무슨 지방 단위농협 중앙회 말고요. 단위농협 그리고 무슨 신협 중앙회 신협 말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금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1금융기관, 2금융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체율이 빈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아셔야 될 게 가계자금하고 사업자금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가계자금은 뭐냐? 그냥 있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뭘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내가 구입한다. 요게 가계자금. 만약 1억짜리다. 그럼 편하게 그냥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무주택자인 경우는 50%니까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되고, 2주택자인 경우는 10% 차감해서 4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되고, 가계자금이. 근데 강남 3구, 강남 4구가 아닌 곳은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70% 1억을 기준으로 7천만 원만 대출이 됩니다. 그게 가계자금. 근데 가계자금을 통해서 일단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그걸 샀어요. 근데 무엇인가 돈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그게 무슨 자금이다? 그게 사업자 대출, 가계자금이 아니고 사업자 자금 대출입니다. 이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여러 번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신용평가, 뭐 해당되는 부동산 평가, 뭐 기타 대출 평가, 연체 이력 평가, 뭐 등등등 하는데, 여기서 DSR이라는 게 있죠. DSR이 뭐냐? 내가 그냥 돈을 어떤 거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 낼 수 있는 상환 능력을 DSR이라고 보는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DSR을 보지 않아요. 직장인은 DSR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은 좋네. 그죠? 일반 가계자금은 직장인 같은 경우 그냥 부동산 하는 거는 소액, 그러니까 적당한 대출을 받는 거는 뭐 좋지만, 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거나 사나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내담보 내가 잡고 대출 받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만약에 사업자 대출을 DSR을 본다면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운데 지금 당장은 DSR을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죠. 하지만 뭐다? DSR을 보지 않는 대신에 자금 용도를 본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포커를 치던 도박을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내가 내 땅 갖고 내 집 갖고 대출 받는데 왜 지랄이야가 아니라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금 용도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자금 용도를 왜 보냐? 투기 세력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용도를 보긴 보는데, 이 자금 용도가 대출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용도를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나 1,000만 원만 대출 받으려고 해. 근데 1,000만 원만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 자금 용도를 해봐라. 그럼 너무 빈번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정한 게, 그게 그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동산 가지고 1억 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자금 용도를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자금 용도를 증빙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그 자금 용도를 맞춰야 되는데, 자금 용도를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웠다. 왜 어려웠냐? 이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직하고 건실하고 똑바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도 정확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신용카드 매출도 정확하게 받는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현금 매출을 좀 많이 받는다거나 카드 매출을 안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좀 누락, 하락 이렇게 했다. 그거 세금 안 낼 때는 좋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출 받을 때는 매출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대출 받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1단이 있지요. 여하튼 1억 원 이상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금 용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전까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유야무야 대충 적당하게 만들어서 자금 용도로 증빙을 해서 이제까지 대출을 쭉 받아왔다. 그쵸? 2, 3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가 터질 것 같고 연체가 터질 것 같으니까 금감원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해서 똑바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했더니 제대로 된 자금 용도를 증빙하는 것이 없더라. 누가? 대부분의 이 금융기관이. 그래서 벌금 맞고 뭐 누구누구 대표이사 때려치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럼 이제까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안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죠? 그 전에 자금 용도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 약정 기간을 1년 동안 했으면 1년 동안 어쨌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어요. 근데 1년 뒤에 다시 재연장할 때 새롭게 나온 자금 용도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된다.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기한이익 상실에 의해서 연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만약에 2억을 받았으면 자금 용도 증빙이 안 되셨군요. 2억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2천만원, 20% 4천만원을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연장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건전한 건데, 또 어떻게 하면 아까도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대출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금융기관에는 금리가 비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이 가계자금, 담보비율이 낮은 것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원하시니까, 높은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돈 더 많이 벌면 좋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금리를 낼 만한 고객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매출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매출 증액이 축소가 될 뿐더러, 금리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인기, 인천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은 아파트가 확딱 떨어져 가지고 대출해줄 것이 없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증빙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것이 만만치 않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겁나게 축소가 됐고, 또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도 겁나게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있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2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1금융권 은행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답은 되기는 되지만 뭘 해야 된다? 자금 용도를 맞춰야 된다. 네, 10억짜리 대출 받아서 아무것도 대출 받은 게 없는데 2억 대출 받으려고 자금 증빙하려니까 미치고 팔딱 뛰겠죠.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신용카드 사용해봤자, 건강의료보험 내봤자, 그런 거 저런 거 해봤자 그걸 추정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추정소득을 인정해주는 거를 최대한 늘리고 해봐야 얼마까지 인정해준다? 5천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5천만 원을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또 그거 2억을 빌리면 2억에 대해서 자금을 어디다 쓸 건지를 증빙을 해야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한 2억 빌려서 1억은 아들내미 결혼식 해주고, 1억은 뭐 애인 세컨드한테 빌려주려고 하고, 그 자금 용도 증빙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네, 아파트의 대출이 하나도, 10억짜리 아파트의 대출이 하나도 없어도 2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자금 증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금 증빙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1억씩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야,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한 번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1억 한 번 받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1억 받고, 그렇게 해서 10번 받으면 10억 받겠냐?가 안 됩니다. 자, 한 달에 1억 원씩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자금 용도 증빙을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그 자금용도 증빙이라는 건 서류사항에 대한 증빙인데, 이 서류사항에 대한 증빙이라 하면 어떤 거냐? 뭐 어디 입금, 출금한 통장 내역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도 짝퉁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걸려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의 진위까지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류상으로 이야기하는 자금용도 외에도 이 가계자금 말고 사업자 자금은 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나간다. 어디 실사를 나가냐? 그 아파트를 실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사업하시는 그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나간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건성건성했는데 지금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내 거 가지고 대출 받는데 왜 지랄이야?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또한 이 채무자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잖아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미만까지는 자금용도 증빙을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있어. 명의가 법인이야. 근데 대출 하나도 안 받았어. 나 근데 이번에 5억 받을래. 자금용도 증빙해야 돼 안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5억까지는 자금용도 증빙 안 해도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 소유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야. 근데 1억 미만인 대출 금액을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용도 증빙을 안 해도 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용도 증빙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파트 10억짜리인데 개인이 기존에 5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대출 받으려는 게 1억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9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그래. 5억을 쓰고 있는 고객이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개인이 있다. 그러면 자금용도 증빙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1억 원 미만이니까 자금용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기존의 대출금 5억이 있으니까 합산해서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금용도 증빙을 해야 한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 예전에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아파트에 5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쓰고 있어요. 3억 원을 쓰고 있는데 한 1억 원을 더 쓰려고 그래. 그죠? 근데 요 3억 원은 무슨 대출 받았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자금, 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순수한 가계자금 용도로 썼어요.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원을. 근데 1억 원을 더 쓰려고 그래. 1억 원을 더 쓰려고 하는 건 무슨 자금이겠죠? 가계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이죠. 예전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3억 쓰고 1억 쓸 수 있으니까 4억을 그냥 전체 갈아타게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줬는데 자꾸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 3억은 가계자금이네? 이 1억은 사업자금이네? 근데 요번에 대출해 주려고 하는 은행은 무슨 자금 용도로 대출해 줄까요? 사업자금으로 대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금은 1억 원 상환할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가계자금 3억은 상환 못해. 그러니까 이 3억은 네가 알아서 꺼와. 말이 될까요? 아니, 돈 빌려고 한 사람이 3억이 어디서 나? 그래서 예전에는 요 3억을 그 누군가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설정을 지워주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간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브릿지 자금이라고 했었어요. 요런 그 브릿지 자금을 주는 분도 없으면 그분은 대출이 안 되죠. 왜? 자금 용도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것이 걸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 가계자금 쓴 게 있으면 이 가계자금을 등기부등본상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이나 2달 뒤에 대출 받아. 그러면 3억 원을 돈을 브리지 자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도 하지 않고 한 달이나 2달 기다렸다가 돈 빌려주는 그런 브릿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3억 쓰고 있고 1억을 더 쓰려고 하는 사람이 브릿지 자금을 쓰려고 하는데 브릿지 자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분 또한 대출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심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또한 5억짜리 아파트에 뭐 2억이든 3억이든 은행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긴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자금용도 증빙을 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이 됐던 캐피탈사가 됐던 다른 은행이 됐던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너무 복잡해, 짜증나. 그래서 간단하게 돈을 쓰자. 그래서 대부업체나 아는 개인에게 돈을 빌렸어요, 뒤로. 예. 근데 나중에 이걸 갈아타게 하려고 하니까, 갈아타게 해주려고 하는 은행에서 하는 말이, 요 대부업체, 이 대부업체에 대해 돈 빌릴 때 당신은 요 돈은 사업자금으로 썼습니까? 가계자금으로 썼습니까? 가계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대환이 안 되죠? 왜? 자금용도에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썼어요. 그래? 너 사업자금으로 썼어? 그럼 너 돈 대출 받을 때 당시에 너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겠죠? 왜? 그때는 간단하게 쓰려고 대부업체 찾았으니까.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 대환이 안 된다. 내지는 이 대부업체에 쓴 것이 금융거래 확인서를 하기도 하고 자금 사용 증명서를 하기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썼다라고 명시를 해서 그 대부업체에다 부탁을 해서 그 명시를 해서 하면은 대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까지 말한 그런 모든 등등등, 금리 때문에, 부동산의 하락 때문에, 자금 용도 때문에, 지금부터 말을 할 거지만 DSR 때문에 등등등등 이유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연체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담보대출 비율이, 담보대출 대출하는 한도 비율이 축소가 됐고 금리는 올라갔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환도 안 되고, 그래서 연체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 때문에 매년 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제1금융기관 말고요, 2금융기관은 선수질을 했던 후순위를 했던 싸게는 연 7%, 비싸면 연 12% 이렇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거 쓰는 분한테는 금리가 더럽게 비싸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가 12%든 9%든 7%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디다가 정할지가 애매모호해요. 이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이야. 그거 진짜 20억 맞습니까? 20억이라고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든 강원도든 경상도든 거기 부동산이 5억이래. 그럼 5억이를 인정이 됩니까? 그걸 심사합니까? 그렇게 부동산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 강남 서쪽, 강동구 요것도 좀 하락은 됐지만 용산구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릿지가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꾸 이쪽 저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1금융기관은 DSR을 40%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DSR하고 DTI가 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DTI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억의 대출을 쓰고 있어. 어떤 다른 데서 5억의 대출을 쓰고 있고 이번에 대출을 1억을 받으려 그래. 그러면 5억의 대출은, 이제까지 5억 대출은 어떤 대출이든 간에 5억의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걸로 적용을 하고, 요번에 받는 1억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매달 내는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DTI입니다. 다시, DTI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내는 거를 이자만 계산하고, 한 달에 이자만 내는 계산하고, 내가 이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원리금으로 계산해서 매달 내는 그 금액만 적용해서 요거랑 플러스하는 게 DTI다. 그럼 DSR은 뭐냐? 내가 이제까지 5월 대출 받은 것과 이번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 그 전건을 원리금으로 계산하는 게 DSR입니다. 보통 신용대출 같은 경우 이게 금리나 기간이나 다 틀리잖아요. 어느 금융기관마다 대출 받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연 원리금 계산할 때 몇 년으로 정하냐? 보통 5년으로 정해요. 통상.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 근데 또 어디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근데 여기서 계약금은 내가 냈다 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은 항상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의 만기가 보통 2년 아니면 3년이죠. 아파트 지어지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 신용대출은 원리금을 통상 5년으로 잡았다 그러는데, 중도금 대출은 만기가 통상 몇 년으로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 2억을 받았다. 그럼 2억을 만기 2년 동안 원리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중도금 대출 받은 사람이 있으면 DSR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해서 승인이 잘 안 난다.
미치고 팔딱 뛰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하도 복잡하고 미치겠거니 하다 보라서 이번에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번에 역전세, 그러니까 내 그 세입자가 나가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역전세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세 반환금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은 DSR, 지금까지 말한 DSR을 적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금융 기관 가서 은행 직원을 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그 은행 직원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 은행 직원이 이야기하는 게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기도 알아보시고 하셔라. 그냥 지점장님은 내가 아는 지점장이 말해주셨어, 내가 아는 친한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 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매번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알아보시고 저기도 알아보셔서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자꾸 얘기해도 그게 내 직업도 아니고, 그죠? 간단하게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이용해라? 저희 태지코인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주세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건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규정과 여건과 상황이 약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다면 좀 심각할 수 있겠어요. 왜?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이 대환이 안 되고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이 DSR을 자꾸 강화시키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반대급부로 그렇게 하니까 나라의 신용의 금융의 건전성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비가 많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권이었습니다.